앞서서 우주 항공 그리고 방위 산업 쪽에 우리나라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문제점,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애널리스트 그리고 SK증권의 나승두 애널리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투자의 관점에서 우주 항공 쪽의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마 우주 항공 쪽에서는 발사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발사체라는 것들이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라는 공간이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도전해보고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네. 발사체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발사체에는 소수 기업들이 좀 과점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발사체 기술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우주에서부터 얻는 데이터 또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네. 뭐 상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 기업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위성 데이터나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그런 분야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의 발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 또 서비스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방산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면은 방산은 정말 수출이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투자 포인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 쪽에서는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 수출로 나뉘어지지만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국방비 예산에 기반해서 이제 내수 중심의 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2021년부터는 해외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70억 불 정도, 2022년 뭐 170억 불,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30억 불 이제 수주를 하면서 연평균 100억 정도, 100억 불 정도씩 이제 수주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 수출이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기업들의 실적 또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K 방산주들의 그 특장점 혹은 매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한국 방산 기업들의 최대 강점은 이제 저렴하지만은 성능이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납기라든지 그리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우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주차 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과 대비해서 너무나 간극이 크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주신 그런 간극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발사체 기술의 어떤 기술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발사체 기술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이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위성이라든지 그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상에 있는 지상 기지국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상 기지국에서 받은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들, 그러니까 발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리하게 나가면서 위성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판매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얻는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다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술력 차이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면은 더욱더 또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목해 볼 만한 밸류 차이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이 뭔가 해외에 비교해서 좀 열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 국내에서도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리호 발사도 성공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 발사체도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방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고체 연료 발사체도 성공을 한 사례가 있고 민간 기업들도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발사를 성공한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사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우주 안보, 국방 안보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으로 발사체 기술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외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포인트로는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뭐 어디서든 밀리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성으로 하는 어떤 그런 통신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위성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공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전망도 상당히 밝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빠른 납품이라든지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 상당히 강점으로 꼽아주셨는데 방산주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방위 산업에 어떤 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하면은 결국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2022년에 발생했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또 화두가 되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기간에 저희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에 따른 무기 수요는 향후 10년 이상의 흐름으로 저희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제 수주 흐름이 이제 곧 이제 피크아웃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우려들도 있으시지만은 이 무기 수요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국마다 이 무기를 이제 사는 것들은 국방비 예산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어서 네. 아무리 무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1년에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분할해서 계속해서 예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수출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흐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방위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무기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산업 또 방산주 어떤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지 투자의 관점에서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SK증권 5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정한 탑5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탑5 종목 보고 계신데요. 5위 살펴볼까요? 5위는 컨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4위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4위는 세트랙 아이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컨택이 어떤 업체인가요? 컨택은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아마 예.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규 상장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뉴스페이스 시대를 좀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위성으로부터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지상국들을 구축해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가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상국을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가 왠지 그 우주 강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다 그런 것들을 주도권을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지상국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 변동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다 해소가 되고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4위는 또 익히 알고 있는 세트랙 아이가 될 텐데 세트랙 아이의 또 투자 관점에서의 매력은 어떤 게 있나요? 세트랙 아이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세대 이제 위성 기업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최초의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설립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이 인공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그 레퍼런스들은 너무 탄탄하게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군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다방면의 어떤 그런 위성들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트랙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위성도 많이 만들어 줬었지만 해외의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요청하는 그런 위성들도 충분히 만들어 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성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발사되는 위성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세트랙 아이의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위와 4위로 선정된 컨택 그리고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3위와 2위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3위는 한국항공우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2위도 알아볼까요?
네, 2위는 한화 시스템이 차지를 했는데 일단 한국 항공우주의 지금으로서의 매력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물론 우주 사업도 네. 저희가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방산 부문에서 그렇죠. 이제 전투기 관련 이제 해외 수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 폴란드에 48대 FA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를 수주를 했었었고, 그리고 2023년에도 말레이시아로부터 1조 원 이상의 그런 이제 경공격기 이제 수주를 달성을 네. 했습니다. 올해도 물론 이제 그 수주 흐름은 지속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럽, 그리고 또 저희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훈련기 사업이 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개시가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꾸준히 추가적인 수주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공격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KF-21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중형 전투기를 네. 개발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제 KF-21 올해부터 이제 양산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고, 또 요 KF-21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수출 모멘텀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미국의 훈련기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 규모도 크고 1차에서는 떨어졌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상대적인 또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2010년대 미국 고등 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이제 고배를 이제 마신 적이 있기는 네. 합니다. 그때 이제 보잉한테 저희가 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 정도가 네.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그리고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총 네. 3개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열릴 예정이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보잉한테 한번 졌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과연 저희 이제 수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들도 많기는 하지만 네. 저희는 최소 해군 쪽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이제 공군이랑 해군이라는 주체 자체가 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공군에서 반드시 보잉을 썼다고 해서 해군에서 보잉사의 그런 훈련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T7이라고 하는 훈련기를 이제 신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개발 지연 이런 문제점들을 다수 노출을 했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보잉에 대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이미 저희는 실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실물기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그런 수주에서는 충분히 또 경쟁력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됐네요. 수주를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위는 한화 시스템이 차지를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위성 쪽에서 관심이 많은 건가요? 네, 한화 시스템도 사실은 방산업체로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 한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제 본래 기술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ICT 기술이고요. 근데 그 ICT 기술이라는 게 이제 방산 분야로 적용이 되면서 감시 정찰이라든지 지휘 통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방산업체로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감시 정찰이나 지휘 통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방산 품목에 있어서도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들을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분야로든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한화 시스템이 네.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레이더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데, 멀리 있는 것들을 감지하고 탐지하고 조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위성하고 결합됐을 때는 당연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SAR, 사아 위성이라고 네. 부르는 이제 초소형 위성을 소형 위성을 제작을 해서 발사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광학 위성과는 다르게 레이더 위성이 어떤 그런 기상 상황이라든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좀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헤리티지가 하나하나 축적되어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기업이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군 정찰 위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국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벤트적인 어떤 그 부각도 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방위 산업과 그리고 우주 항공 자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유망하게 또 많은 또 애널리스트가 봐주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우주 항공 분야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에서 모두 좀 종합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위로 선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방산 부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다양한 이제 수주들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 이제 향후
수년간 이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예상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매년 방산 부문에서만 매출액이 1조 원씩 성장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1천억 원씩 이제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향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방산 부문에서의 강점은 뭐 단순히 저희가 자주포를 이제 그동안 많이 수주를 하고 팔아왔었지만은 네. 최근에는 이제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 시스템도 수주를 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호주 쪽에서는 장갑차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한화 방산 부문을 또 흡수합병을 하면서 탄에 대한 사업 부문도 저희가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저희가 많이 수출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MRO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또 제품이 개량이 되면서 성능 개량 사업까지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네. 꾸준히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뽑은 방산 또 항공 쪽에 우주항공 쪽에 탑5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탑5 종목들에 선정이 됐던 컨택이라는 종목이 신규로 상장됐다라는 데서 상당히 큰 의미를 또 주셨는데 신규 상장을 또 대기하고 있는 IPO 대기 종목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이후에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IPO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 한 기업들이 증시에서 대비하자마자 좀 좋은 수익률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네. 아마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서 상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 내려진 어떤 그런 조치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만한 뭐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주와 관련된 것들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하면서 이 국가 전략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장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 줬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성 평가를 원래는 두 군데에다 받아야 됐었는데 한 군데만 받게 해준다든지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을 좀 시행을 하겠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시장에 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이제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은 독자적으로 이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작년에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승인을 받으면 이제 증시에 또 컨택에 이어서 아마 뉴스페이스 기업으로 등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기업들도 주관사를 선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짧으면 뭐 한 1, 2년, 길면 한 3년 안에는 이제 증시에 이제 도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만 증시 내에서 이렇게 발라내보자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어떤 그런 투자 분위기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또 상장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또 느끼는 것이 최근에 이쪽 분야의 ETF가 상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ETF를 통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그런 이제 방위 산업의 성장의 흐름에 동승하고 싶다. 다만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에게 네. ETF 매수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마다 또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있고 그렇죠.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 특히 잘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다 다른 이제 강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ETF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방위 산업에 있어서 어떤 점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으세요? 일단 최근에 증시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을 보면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이 테마라는 것들이 워낙 자주 변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기적 이벤트들만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이라는 걸 설립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장려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호흡은 유지하면서 네. 좀 같이 이제 산업의 어떤 성장과 이제 투자를 같이 좀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산업을 좀 접근을 해야 수익률도 좀 뒤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과 투자가 함께 가는 우주항공에 있어서 크게 성장하는 또 원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방산 쪽은 어떨까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뭐 그렇죠. 산업의 성장 흐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사실 방위 산업들의 뭐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주가에 가장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성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을 좀 잘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 쌓이게 될 수주 파이프라인 그리고 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5년 뒤, 10년 뒤까지도 뭔가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애널리스트 그리고 SK증권의 나승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 방위 산업에 대해서 오늘 특집으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우리나라가 이쪽 우주 산업 그리고 방위 산업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도약을 기원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